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2003년 행정수도의 이전과 함께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이 발표됐죠. 지난 2019년 12월 서울에 있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 음성으로 옮기면서 수도권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사업 추진 16년 만에 비로소 1차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총 16개 기관, 약 7천여 명이 이전해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민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광주 전남 시도민 운동본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장재영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종일 광주 전남 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전광섭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 2005년이었죠. 나주 금천 삼포면 일대가 혁신도시 입지로 최종 확정된 이후에 시작된 신도시 조성. 허허 벌판이었던 이제 곳이 어느 정도 공공기관이 둥지를 튼 이후에 인구 4만여 명이 지금 거주하는 광주 전남 지역의 중심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광주 전남 지역의 중심 도시, 혁신 도시라고 했을 때 개념이라든지 또 뭐 그 취지나 역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원 대표께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이라는 것, 한 나라의 수도라는 거는 국가가 특별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중추기관은 거의 대부분 서울에 있어요. 중앙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기업도 그렇고, 뭐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점점 이제 지방의 자원들이 그걸 따라서 옮겨가죠. 그래서 점점 서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익빈 부익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니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프랑스를 모델을 많이 따라가요. 근데 프랑스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막이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어떻게 했나를 이제 주목해 본 거죠. 근데 그 프랑스가 해왔던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거를 지역에 분산시키는 그런 걸 대대적으로 정권에 상관없이 네. 그렇게 이제 쭉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어서 경제도 이제 뭐 새로운 경제 모델을 좀 써야 되잖아요. 네. 첨단 산업도 자꾸 발전하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성장 거점도 구축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럼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긴데 그러면 어떻게 뭐 지역에 전부 뿌려놓을 거냐. 네. 그러면 어떤 시너지도 없이 그냥 또 흩어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모으고 새로운 경제 현상들을 좀 이제 선도해 갈 수 있는 거를 좀 해보자. 이 성장 거점을 구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공공기관들이 주축이 돼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주도 세력이 좀 되라 해서 한 군데 모아놨던 거예요. 그 이름을 혁신도시다. 네. 이렇게 붙였던 것이죠. 네. 왜? 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사실상 어느 정도 효과는 봤습니다. 예컨대 2020년 들어와가지고 수도권의 인구가 이제 50%로 훌쩍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 상황으로 이게 인구 추계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는 2011년에 이미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 이전으로 보면 2011년에 이제 수도권의 50% 이상 인구가 집중될 건데 네. 그 효과를 한 8년 정도 늦추는, 그러니까 2019년에 수도권의 이 인구가 한 50% 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의 집중화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그런 효과는 봤다고
그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의 관점에서 왜 그러니까 혁신 도시가 필요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이전에도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있어 왔는데 그 당시에 중점적으로 두었던 것은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이 됐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것이 대전에 이제 차관급 청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됐고 대덕 연구단지가 조성된 것이 이제 대표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국토의 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먼저 이전한 것은 뭐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이제 우리가 인구를 그 수도권의 인구를 이제 분산시키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되는데 기업은 이제 국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먼저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그들과 관련된 이제 기업과 연구소의 동반 이전을 이제 추진하기 위한 이런 것이 좀 필요해서 노무현 정부가 이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종시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인구적인 효과로 보면 한 57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현재 35만이고요. 그리고 10개 혁신도시에 약 22만 명 정도 해서 57만 명 정도가 그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한 10년 동안 그 중앙정부가 투입한 예산이 한 5조 한 8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5조 8천억 정도면 신도시에 새로운 도시 하나 정도 짓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 지방에 대한 투자 내지는 그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국토의 불균형 문제는 그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 정강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개선이 되고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는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수도권으로 다시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가 다 됐다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시즌 2로 지역의 어떤 신성장 거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 지금까지는 균형 발전 위주의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었다면 네. 이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1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성장, 개발,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추진되는 것은 시적절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상당히 준비를 좀 하고 어떤 공공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와야 되는가 네. 이것도 좀 논의가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은 오늘 토론회 후반부까지 진행될 이제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1차 목표가 이제 거의 달성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어떤 2차 단계에 지금 가야 할 시점이다라는 것을 이제 짚어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1차 단계가 거의 뭐 효과, 뭐 인구 분산 특히 이런 효과들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1차 이렇게 이전까지 위기도 몇 차례 있었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잠깐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어떤 현황과 개요에 대해서도 그 김종일 위원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광주 전남이 이제 공동 혁신도시로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면서 17개 기관이 이제 배정이 돼서 이제 해양경찰교육원은 이제 기관의 특성상 전남 여수로 이제 그 입지를 했고 나머지 16개 기관이 이제 혁신도시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에너지 4개 기관 그리고 정보통신 4개 기관 그리고 이제 농생명 이제 관련 5개 기관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기관이 이제 3개 기관인데 전체 이제 17개 기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 기관들을 보면 다른 혁신도시를 보면 부산이 뭐 13개 그리고 이제 강원, 전북, 경북이 12개 뭐 이런 그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규모나 그리고 이전 기관 수 그리고 이제 임직원 수 이런 그 측면들로 봤을 때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이제 규모가 뭐 이렇게 큰 1, 2위 정도에 해당되는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당시에 그 이제 승인된
그 임직원 수가 6,900여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한 8,200여 명이 이제 임직원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이제 다른데 혁신도시 조성 당시에 대체적으로 입지를 보면 도시 내부에 들어가는 형, 그리고 기존 도시의 외곽에 조성되는 형, 그리고 이제 완전한 신도시형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와 나주시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이제 신도시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입주 초기에 이제 도시 기반 시설들이 완비되지 않아서 공공기관과 임직원들의 좀 불편을 자아낸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그 이제 공공기관 외에도 광주 전남에서 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관이 있는 27개 기관이 또 따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그 기관들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광주전남연구원을 비롯해서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런 기관들이 이제 새로 설립돼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네네. 그 이제 전개 과정이 어떠한가를 이제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가 가만히 지방이 가만히 있었는데 아 그게 필요하네 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초반부터 그 지방에서 이대로 가다는 지방이 진짜 없어지고 말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한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그 목소리를 높여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002년 당시 그 대선 과정에서 이게 큰 이슈가 됐어요. 이제 순전히 지방의 요구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여정부 거기에서 그거를 그 캠프에서 이거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수도도 이전하자, 중앙부처도 다 그 공공기관도 다 이전하자. 이게 이제 그 큰 이슈가 돼서 그게 성공적으로 네.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도 수립도 뭐 하고 뭐 그걸 이제 집행하고 하는 과정들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의 계획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이 중요하다. 지방의 네.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걸 네. 좀 네. 말씀드리고 이 싶네요. 혁신도시 입지 선정의 경우는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원칙은 정하고 그때 당시 이제 지방 이전 혁신도시와 관련되는 건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가 12개, 지금 17개인데 네.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이제 여러 공공기관들을 이전을 받고자 했었죠. 예컨대 우리 그 나주 혁신도시로 온 한전 같은 경우는 한 10여 개 광역단체에서 서로 탐을 냈던 곳입니다. 네. 근데 광주 전남이 혁신도시로 선정이 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입지 선정에 대한 그 원칙은 정부가 이 혁신도시 원칙은 정하고 시도지사가 이제 입지나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입지나 개발의 어떤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우리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이제 공동 혁신도시고 또 신도시 형태로 신시가지나 신도시 형태로 해서 나주 혁신도시로 건설한 경우죠. 근데 이제 부산의 경우는 이제 과거에 도시 내 재개발 단지를 이제 개발을 해서 문현지구로 혁신도시를 개발한. 그러니까 각 그 혁신지구마다 혁신도시마다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개발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네. 우리 나주 혁신도시 경우는 이제 신도시 그리고 신시가지 어떤 그 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특이할 만하고 특히 이제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한 혁신도시라는 점이 상당히 네. 좀 우수한 사례라고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당시에 광주 전남이 공동 혁신 도시를 갖게 된 배경에는 아마 지역 혁신 협의회가 없었다면 광주 혁신 도시 따로 전남 혁신 도시 따로 있었을 것이고 네. 한전은 우리가 유치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그 지역 혁신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어떤 그런 그 거버넌스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전부 다 광역자치단체별로 혁신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광주 전남만 광주 전남 이제 지역혁신협의회 초광역으로 네. 혁신협의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한전을 이제 유치하고 싶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거든요. 다 자치단체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이제 위원장과 혁신협의회 위원장들이 협의한 결과 공동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공동 혁신도시에는 한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한전 이제 계열사를 가져온 것이고 공동 혁신도시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재영 의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혁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은 이민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보면 그 지역의 요구를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 뭐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현재 모습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실 그 굴곡 내지는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2007년 11월 7일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이제 역사적인 기공식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혁신도시들이 지역에 내려올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가능할까?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기공식을 좀 빨리 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혁신도시가 굳이 필요하냐, 세종시가 굳이 필요하냐라는 논의들을 사실 초기에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럼 공공기관들과 세종시를 원한대로 만들자라고 했었죠. 근데 한번 그런 시장이나 공공기관들한테 불확실을 심어주다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내려오는 걸 다 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2009년도 정도가 되면 그 부지들 전부 매입을 해라.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부지 매입에 드라이브를 걸고요. 그래서 2009년 7월이 돼서 그 농산식품유통공사가 최초로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9, 30, 31일 그래서 사학연금, 한전 KPS 등이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정도가 되면 일단 공공기관들이 부지를 다 샀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그 문제점은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럼 공공기관들이 청사를 지을 거냐라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제 공공기관들은 내부 프로세스가 좀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공공기관들보다는 이제 정부 그 소속 기관들의 건물들을 그 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정사업정보센터가 2013년도에 건물을 져서 이제 혁신도시로 입주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농식품 공무원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이제 두 개 기관이 그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내려오게 되고요. 2014년에 돼서 이제 한전이라든지 사학연금 이런 곳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2014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공공기관은 내려왔는데 이제 공공기관들이 내려오면 그 혁신도시에서 주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건설사들이 아파트들을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져놨는데 공공기관이 내려오지 않으면 사실 아파트 전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들 공급이 좀 늦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돼서야 이제 아파트들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016년 정도가 되면 현재 혁신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대충 이렇게 정비되는 세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의 그 혁신도시가 2기까지의 자세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만의 어떤 추진 과정에서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며 앞서서 그런 지역의 요구, 지역이 주체가 됐던 점을 짚어주셨고, 또 이제 우리 지역 혁신 도시만의 의미를 또 타 지역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 이전에 관련된 평가를 들은 건데,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은 이제 2차 이전을 또 생각을 해야 할 적합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께서는 2차 이전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이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이 되고 지역 경제 그리고 지역의 신성장 거점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이제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가 좀 다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되고 정주 여건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지만 그 효과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먼저 했던 그런 이전의 효과를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2에서는 먼저 1차 때는 어떤 형평성에 맞췄다면 두 번째 이 시즌 2에서는 좀 효율성에 좀 맞추자. 예를 들면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이제 에너지와 관련되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 에너지와 관련되는 사업 그런 공공기관들 예컨대 뭐 에너지 연구원이랄까 뭐 이런 기관들이 이 우리 지역에 오므로 인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의 더블 관련된 부수적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겠다.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네. 1차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은 뭐 분명하고요. 네네. 근데 일정 부분 한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들이 내려오고 그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내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산학연 클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 지역 발전도 사실 견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적권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요. 특히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다른 곳과 좀 다르게 대도시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 쇼핑,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제일 아쉽고요. 더군다나 지역에 내렸을 때 저희 커다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이게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SRF라고 하는 쓰레기 발전소 문제가 있고요. 네. 지금 이 문제가 혁신도시의 성장을 현재 커다랗게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주변에서 유입되는 악취 문제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혁신도시의 어떤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혁신도시를 이제 공공기관을 1차 이전을 해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보니까 이제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별로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은 이제 그나마 공동혁신도시로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광주 전남에만 이제 정부에서 권유한 건 아니거든요. 전국에 다 이렇게 권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가장 이상적이 나는 혁신도시를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고 뭐 3개 정도 많아야 4개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상황에서 그게 정치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양보를 하겠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광역당 하나로 배치를 했고 광역끼리 합의를 하면 그리고 뭐 공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6개를 배치를 했는데 그리고 이 한전 하나하고 나머지 전체 공공기관하고도 안 바꾼다고 하는 말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럴 정도의 한전이 여기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시로 성장하기에는 너무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더 이전해야 되는 게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구실을 하게 만들려면 이제 그런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때 만들어 놓은 이게 이제 뭐 좀 이따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뭐 클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비어 있는 곳이 너무 많다, 부족한 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을 이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 이제 보충을 하려면은 기업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공공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이전이 좀 가능한 기업이라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한 279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전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건 법적으로 안 되죠. 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왜냐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균형발전법을 좀 손을 봐서 개정을 해서 네. 공공기관이 만든 기업들은 좀 이전할 수 있도록 좀 손을 봐주고 그렇게 돼서 좀 공공기관과 또 그 기업과 이렇게 이전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세종시하고 혁신도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만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도권 집값의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주 그 골치 아픈 문제로 지금 등장을 한 상황인데, 지금 주택 정책과 부동산 정책만으로 수도권의 그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그 이제 한정이 이제 그 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아이를 낳고 또 교육을 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얻고 또 문화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사람과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세종시의 행정수도는 어느 정도 정책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혁신도시의 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아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동시에 추진돼야 된다. 이런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그 광전노협에서 2020년 11월이죠.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들과 함께 그 국회정책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토론회를 하는데 이게 사실 토론회가 아니라 거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성토회장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역으로 내려온 그 공공기관 종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에서는 그 혁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내려와서 지역에 많은 것들을 지금 되게 바라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 서두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앙 정부에서 그 이제 혁신도시를 만드는 거에 투자한 돈이 사실은 7천억, 8천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혁신도시랑 그 원도시, 모도시 간의 도로 정도를 낮은 게 현재까지는 거의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과 그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가 그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좀 더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그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이 혁신도시가 그 제 모습을 그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혁신도시가 2005년에 이제 그 건설이 되고 지금 2021년이니까 15년 정도 됐는데, 그 혁신도시별로 그 설문조사,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걸 봤더니 주로 이제 우리 장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 환경은 좀 좋습니다.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의료 서비스 환경이나 교통 환경, 네. 이러한 정주 여건이 굉장히 좀 불만족스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 그 혁신도시 시즌 2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위해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기금이랄까, 그 혁신도시에 그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내는 법인세를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조금 지원하는 방법이 뭘까? 요즘 이제 코로나의 위기 상황으로 재난지원금이 중소상공인들 할 때까지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네. 이 혁신도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성이 되고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가의 그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한 10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통령 공약 사업인 하나인 도시재생 사업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이 혁신도시가 좀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안에 혁신도시 개정을 새로 하나 개정을 신설해서 지속 가능하게 국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 혁신 도시에 쓰여지면 그 균형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그 재난지원금도 지원하는 이 상황에서 특히 혁신 도시의 그 국세랄까 아니면 지방세를 이전해서 그 지역에 쓰여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얘기들은 앞으로 더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정주 여건의 문제, 활성화되는 도시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부수적인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뭐 추가 이전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이라든지 예산 지원을 전폭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이 2차 이전과 관련해서 혹시 그 시기라든지 또 1차와는 이게 달라야 한다. 특히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점이 있으면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언제가 좋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1차와 2차를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현 정부 내에서 했어야 돼요. 정권 출범하면서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네. 이제 하지를 안 했어요. 네.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근데 이거는 그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니까 이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미루다 보니까 현 정부 내에서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국면에 처해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현 정부가 자꾸 이제 선거 국면 때마다 어떻게 이거를 좀 뭐 또 선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현 정부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을 했으면 정부가 여당 또는 이제 야당, 정부와 국회가 이거를 이게 주로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확정을 하는 것.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확정을 해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김종인 제가 의원께서 말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드리기를 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하고 동시에 추진돼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아마도 그 이제 금년 하반기나 또는 내년 초반에 이제 대선 공약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구체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2차 이전은 좀 1차 이전과 달라야 되는 부분이 이제 공공기관 이전 기관이 정해지면 과거에는 10개 이제 그 혁신 도시로 n분의 1이 됐었는데 이제는 대전과 충남이 신규 혁신 도시가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지역으로 그 배분될 그 기관의 숫자가 이제 그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충청권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증대된 결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를 그냥 묵인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그 인구 집중 또 뭐 사람의 자본의 집중이 앞으로 행정수도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그리고 혁신도시가 이제 대전 혁신도시, 충남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수도권이 결국은 충청권까지 이제 비대화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이제 충청권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 시도가 이제 여기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지만 그걸 좀 다시 좀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움직임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당연히 지역에서는 그 2차 이전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약간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려서 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따라서 그 2차 이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정적권들을 좀 개선하는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그 시즌2를 하자. 시즌2랑 2차 이전과 좀 그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시즌2는 정주여건들을 좀 개선을 해서 원래 혁신도시가 가지고 있던 원래 지향점, 원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시즌2고요. 2차 이전은 시즌2와 관계없이 이제
그 1차 이전을 했는데도 지역이 이렇게 그 성장 거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이 계속 비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비대화가 되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공기관들을 내려보내서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고 서울의 비정상적인 그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자라는 게 시즌 그 2차 이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네. 제가 봐서는 그 2차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어쨌든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내려온 공공기관들이나 모두 그 공감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순서로 보면 일단 시즌2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그 혁신도시가 그 살만한 곳이 된 이후에 2차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는 이제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높여놨어요. 특히 기존 정부랑 좀 다른 것은 우리가 그 혁신도시를 만들었고 혁신도시의 성과도 있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에 상당한 이바지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시즌2에서 좀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커다랗게 그 공공기관들이나 지방으로 이전한 혁신도시에 대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지 못한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재 2차 이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이전도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1차 이전과 2차 이전은 좀 다릅니다. 1차 이전은 생각보다 좀 쉽게 됐어요. 1차 이전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백지 위에 혁신도시를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명분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책을 입안했던 분들이 제일 걱정을 했던 게 이 노동조합들이 반대를 할 건데 이 노동조합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같이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할 거냐라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의외로 노동조합들이 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에 상당히 공감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명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현재 2차 이전의 경우는 결국엔 1차 이전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이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협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협조를 받기는 사실 현 상황에서는 되게 쉽지 않아요. 저희도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만 힘들면 됐지 굳이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굳이 지역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처럼 힘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그 2차 이전을 하려면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1차 이전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수용성들 내지는 그 1차 이전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만족도라든지 이 지역에서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큰 틀에서 혁신도시의 평가 및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의 혁신도시별 정주 인구 및 가족 동반 이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정주 인구 수가 광주 전남이 3819명으로 1위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정주 인구 현황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관련해서 혹시 이민원 대표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혁신도시에 이제 수도권에서 내려온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기대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2014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620명이 왔어요. 그리고 2015년에 1,742명이 왔고, 2016년에 976명이 왔고, 17년에 178명이 왔고, 18년에는 이제 253명이 옵니다. 이렇게 효과가 이제 미흡하지만 있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혁신도시는 우리 혁신도시는 한 5만 명 정도를 목표로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3만 아마 지금쯤은 이제 제가 본 최신 자료는 36,284명인데 네. 뭐 이제 그 제대로 보면 3만 8천 명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목표 인구수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점점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정주 여건도 개선될 수 있고 또 경제력 활성화도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모든 게 인구가 아직 제대로 차지 않았다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이게 인구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빠르게 늘지는 않아요.
5만 명,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숫자는 많지만 공동혁신 도시니까. 그런데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가고 있다. 근데 그 이제 긍정적인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지역이 이제 소멸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소멸지수라는 거를 이제 산정을 하는데, 소멸지수라는 게 뭐냐면 20대, 30대 여성 숫자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나주 지역이 보니까 2013년에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되기 전에 그때 보면 0.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8년 자료를 보니까 4.665가 됐죠. 그러니까 그 혁신도시의 인구는 엄청 젊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거기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거기 말하자면 인구 생태계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인구 통계를 이제 보면 아직 2월 말 기준 인구가 발표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월 말, 금년 1월 말 빛가람동의 인구가 36,800여 명 정도고요. 이제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작년 9월부터 올 1월 사이에 매달 400명에서 한 700명 정도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지금 2월 말 인구가 발표될 텐데 아마 3만 7천 명이 지금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추세가 진행이 되면 금년 하반기에 4만 명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나주시 인구는 혁신도시가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다른 우리 전남의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계속 감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에 9만 명이 무너졌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이제 증가 추세로 반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11만 6천 명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구가 좀 증가하는 반면 지금 나주시 내부에서는 약간의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빛가람동의 인구가 나주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빛가람동의 인구는 증가하는데 또다시 그 나주시의 이제 읍면동에서 빛가람동 쪽으로 인구가 빨려 들어오면서 그쪽 지역에 어떤 뭐 공동화랄지 이런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인구 쪽에서의 어떤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 혁신도시 인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나주 혁신도시는 계획 대비 원래 계획했던 것 대비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됐는데, 조성이 됐는데 계획 인구에 대한 달성률을 합니다. 원래 예상한 인원, 그리고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주 달성률을 보면 65.6%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계획 인구 대비 현재 어느 정도의 인구가 정주하고 있느냐, 이건 좀 굉장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예컨대 그 문현지구 부산의 경우는 107.5%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 대비 인구가 초과해서 달성한 케이스인데 이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65.5%, 그러니까 약간 좀 꼴찌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도시의 그 클러스터, 이 혁신 클러스터 기업 유치의 경우도 한 39개 정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토위원회 통계 자료인데 한 39개 정도고, 일자리에 대한 증가, 그러니까 2012년부터 17년까지 일자리도 13,556명, 부산의 경우가 18,000명, 그러니까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16개 공공기관의 일자리 수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네. 일자리 수가 한 13,000여 명, 부산의 경우는 18,000여 명이라는 것은 원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그 일자리도 나오지만, 부산의 경우는 대학 졸업자들이 채용되는 게 25%, 거의 30% 육박하는데, 네. 우리의 경우는 17.9%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대비 정주 인구에 대한 정주율, 그리고 혁신 클러스터의 기업들이 유치하는 기업 숫자, 그리고 일자리 숫자도 보면 상당히 한 20%
도 아직 안 돼. 한 18, 우리 경우는 한 17.9%.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단체장이 광주나 전라남도의 광역 단체장들이 이 지역 인재 할당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갖고 채용에 조금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네. 예컨대 부산의 경우는 부산시장은 그 부산 혁신도시에 온 기관장들을 부단체장이 매주 그 채용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몇 명 채용했는지 목표 할당을 30%로 놓고 지금 현재 27%, 28% 이렇게 매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경우는 거의 높은 27.9%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까 말한 계획 대비 이 정주 인구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되는 거 특히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 그 목표 그 할당 채용에 대해서는 네. 상당하게 단체장들이 좀 더 이쪽에 좀 더 노력하고 관심,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일자리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 인재 채용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재영 의장께서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역과 공공기관의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들이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을 채용을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인재 채용 뭐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공기관을 다니고 공공기관의 이 노동자들을 대표를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제 공공기관이 내려와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내려왔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광주 전남의 어떤 새로운 성장 거점, 성장 동력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그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지역에서 그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에게 어떤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재들을 육성을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에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죠. 버클리나 뭐 UCLA나 뭐 이런 좋은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만 실리콘밸리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가 있고 전 세계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실리콘밸리를 발전시키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경쟁력 내지는 제품, 서비스들을 가지고 미국을 먹여 살리고 그 전 세계를 리드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저희 지역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가 좀 더 발전이 되고 이 지역이 좀 더 상생을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도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 공공기관들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거든요. 지역을 발전시키고 어떤 지역 인재들을 채용을 해서 지역을 좀 발전시키고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기 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도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지역 할당제라는 거를 좀 네.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의 학생들을 이제 특별히 선발하는 그런 제도를 갖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집단이나 그 집단에서 좀 상위에 위치해 있는 학생들은 또 다른 곳에 가면 그분도 역시 또 상위에 위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지역인재 채용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던 그 이유는 이제 지방자치 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지역 발전을 하려면은 중앙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특별히 좀 서울에 있는 자원들을 그 지역에 이전해가지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역이 소멸해가는 과정에서 지역이 이제 자발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이 노력을 한다면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그 인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또 가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지역의 대학들이 그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지역의 대학이 발전을 하려면은 지역이 엄청나게 그 연구를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우수한 인재로 만들어놓은 것도 있지만 또 우수한 인재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수한 인재가 지역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동인이 뭘까? 그러면 이 학생들을 아주 좋은 것에 취업하도록 해주면 네. 그걸 목표로 해서 지역 대학에 오겠구나 해서 이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오니까 이 혁신도시에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할당제를 만들자.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네네. 하지만 이제 할당제를 하면은 그게 위헌이다. 또 그래가지고 네. 그 할당제에서는 이제 후퇴를 하고 이제 권고 또는 장려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러면 그 지역 대학들이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충분하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저는 공동 캠퍼스가 왜 혁신도시에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지 저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요. 혁신도시에 그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들이 공동 캠퍼스를 운영해야 됩니다. 혁신도시의 취업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특별 교육을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혁신도시에 특화된 인재들이다라고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빨리 물론 혁신도시에 따라서 이거를 논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지역은 아직은 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또 지역 대학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 졸업생들이 네.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한 다음에 이게 보니까 내가 공공기관에 취업했으면 좋겠는데 지역 할당제, 지역 채용제가 있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에 학사 편입을 하는 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서울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지역대학 졸업생이라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지역대학에 학사 편입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왔다. 그러면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아직 판단은 안 서는데 네. 지역대학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모집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학교에서 그걸 강조해 주겠다. 등등의 대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논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또 잘하고 떠나지 않고 정착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지역도 함께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앞서도 언급은 잠깐씩 해주셨습니다만 산학형 클러스터 구축도 정말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공공기관과 함께 이제 기업체와 연구소가 동반 이전해서 혁신 거점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 혁신도시 조성의 이제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과 연구소의 어떤 그 동반 이전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좀 통계를 이제 보면 우리 에너지밸리 이제 조성들을 통해서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한 400여 개 그 기업이 입주를 했습니다. 이 400여 개면 경남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기업이지만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이어서 지역의 파급 효과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입지가 좀 뒤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혁신도시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있는데 그 클러스터 부지의 80%가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양은 됐는데 또 실제로 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전 그 앞에 클러스터 부지에 고구마 밭을 그렇게 이제 대규모로 조성을 해서 활용한 어떤 그 사례가 까십거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광석 교수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그 혁신도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제 R&D 이 네트워크를 이 지역에 있는 그 대학들과 아니면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공동으로 하는 그 공동 연구가 좀 필요한데 지금 광주 전남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혁신도시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그 공동 클러스터랄까 아니면 오픈 캠퍼스랄까 아까 우리 이민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공동 캠퍼스에 좀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R&D를 같이 공동으로 할 바에는 서울의 유수한 대학들과의 어떤 그 R&D, 그 공동 연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측면에서 이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이 수도권에 대한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지역과 함께하는 산학연, 산학 공동 연구에는 상당히 인색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인재들이 그러한 그 공동 그 연구를 통해서 그 참여하고 또 그 공공기관에 그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들이 많이 지금 차단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험형 인턴 제도를 좀 활성화해서 어느 정도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채용하는 이러한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지역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어느 특정 대학들이 지금 거의 그 편중되는 그런 점에서 아주 다양한 그 지역의 그 인재 채용에 그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뭐 서류 전형에 예컨대 가산점을 주더라도 탈락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인력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이 산학연 이 클러스터 구축에는 좀 요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혁신도시의 그 거점을 두고 있는 이 공공기관들의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공공기관들이 뭐 지역의 그 특산품을 뭐 구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산업 생태계 그리고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그 굉장히 좀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지방의 이 광역 단체나 지방 정부에서도 네. 굉장히 좀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공공기관의 요청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판을 좀 그 깔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자체와 또 지역 대학이 분명 또 노력할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라든지 한정공대 설립을 좀 지원할 특별법을 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위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정공대 진행 상황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김종일 위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내년 3월 이제 개교 목표인데요. 아직까지 지금 교사 착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제 교육부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교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한전공대에서는 임시 교사를 활용한다. 그래서 지금 그 혁신산단에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소를 활용을 하고 또 혁신도시의 임시 건물들을 임대해서 이제 쓰겠다라고 하는 그 방침입니다. 이제 예정대로 하게 되면 금년 이제 하반기에 학생 선발 절차를 거쳐야 이제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기에 이 특별법이 마련이 되고 이 특별법의 법안 내용에 이제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한전공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학생의 선발 절차 이런 부분들을 그 다른 대학과는 좀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 그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를 않아서 이제 좀 그 조기에 좀 그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다만 학교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준비가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전체 부지는 약 한 120만 제곱미터 정도인데 이제 학교 부지 40만 그리고 클러스터 부지 40만 그 대형 연구시설 부지 40만 이런 정도로 지금 돼 있고 나주시는 이제 그 도로 공사를 작년 이제 말부터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한전공대가 아까 그 이제 우리 지역에 우수한 그 인재를 양성을 할 수 이제 하고 그런 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그 거점이 되기 위해서 아주 그 중요한 그 기관이기 때문에 조기에 이렇게 이제 학교가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공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밋빛 그림들을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그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처음에 이 나주 지역에 내려오게 됐을 때도 아마 이와 유사한 그림들을 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전공대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전공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한전공대가 얼마나 그 제 기능을 발휘할 건가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한전공대가 들어섬으로써 주변 지역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전공대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떤 그 유기적으로 서로 그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그 전에도 좀 말씀을 우리 정광석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그 내려온 사람들과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간에 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정말 그 훌륭하신 분들, 그 석박사님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냥 본인들 일만 하시지 어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학생들을 조금 만나고 하면 이 학생들도 분명히 어떤 그 모티베이션을 갖게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그 16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이 상당히 좋은 자원인데 이제 그런 자원들을 좀 잘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그리고 그 16개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다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지식도 있으시고 실무적인 역량도 있으시고 이런 그 융합형 어떤 인재들이죠. 이런 분들과 조금 지역에 계시는 그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뭐 이런 교육기관들 또 이제 그 뭐 지자체라든지 뭐 정치인들이 좀 더 그 만나서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하고요. 그러기 위한 어떤 공간들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한전공대와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광주 전남 혁신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속적인 어떤 투자, 지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2019년 말 광주 전남 혁신도시 기관들이 납부하는 지방세 수를 살펴보니까 483억 원으로 부산, 경남, 강원 다음으로 지금 많은데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이전으로 지방세수 증가는 물론 또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정관석 교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내는 여러 가지 그 세금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한 세금들은 그 지자체의 어떤 그 재원으로서 충분히 활용되고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많은 그 재원들이 세금으로 거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혁신도시에 쓰여지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고 상당히 좀 갈등의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 공동혁신도시가 출범할 때 그 세금 재원에 대한 어떤 그 배분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어떤 거에 대한 어떤 협약서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그 재원을 통해서 공동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한전 공대의 경우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처럼 특별법을 통해서 한전을 유수한 공대로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걷어들이는 세금 어떤 지방세 어떤 그 국세나 지방세 포함돼서 재원이 되긴 하겠지만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지금 10개 혁신도시의 현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발전재단의 형태로 해서 출범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혁신도시 발전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인데 네. 거기서 걷어들이는 재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혁신도시가 출범이 되었고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에 혁신도시 개정을 네.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이관을 해서 이 국가 재원을 통해서 그 지역의 발전
위한 사용처로 쓰여지는 게 보다 근본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재원은 뭐 내국세든 아니면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그 혁신도시 개정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서 걷어들인 돈을 10개 혁신도시에 골고루 지원하는 것들이 가장 더 근본적이고 그 확실한 처방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안을 하나 뭐 제시를 이제 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김종일 위원께서 예. 한 말씀해 주시죠. 그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서 이제 걷어들이는 그 지방 세수를 보면 뭐 작년에는 이제 2019년에는 483억 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962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지방 세수 총계가 한 3,840억 원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왜 그 지방 세수가 이제 줄어든 그 원인은 이제 공공기관 입주가 이제 완료되다 보니까 토지 취득이나 청사 건립 등에 따라서 취득등록세가 이제 감소해서 이제 둔화된 것인데 앞으로 산학년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고 또 인구가 증가하고 주민세 그리고 이제 뭐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가 되게 되면 지방 세수는 이제 증가할 전망인데 이 3,840억 원에 달하는 이 이제 그 지방 세수를 나주시는 이제 자체 그 시에서 혁신도시의 뭐 유지 관리나 정주여건 개선을 하는데 우선 지금 이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광주광역시에서는 이 지방 세수를 당초 약속에 따라서 광주 전남 공동 그 발전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갈등이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해 8월에 공동 혁신도시 발전 기금 설치 및 재단 설립 연구 위탁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자, 혁신도시 발전 기금 조성의 문제 또 이 혁신도시 발전 재단 설립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먼저 이민원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혁신도시 특별법 그 49조에 이제 그에 대한 그 규정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세와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가 낸 돈으로 그 구역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자. 네. 이런 이제 제도를 만들었죠. 근데 현재 이제 기금이 있는 거는 이제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있죠. 다른 지역들은 아직 뭐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우리 지역은 나주시에서 이제 유치를 그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이제 제안하면서 그 혁신도시 기금을 이제 그 지방세를 전체를 혁신도시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혁신도시에서 약간 좀 비켜나 있는 그 광주 측의 입장과 전남 나주 측의 입장들이 좀 달랐던 거죠. 광주 측은 원한대로 해라 이런 거고, 이제 나주나 전남 입장은 이제 그래 원한대로 하기는 하는데 혁신도시 현안 사업이 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거 좀 마무리된 다음에, 그러니까 23년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금 조성하겠다. 이거 가지고 공방이 지금 이제 주민들이 네. 보기에 눈살 찌푸리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효곡절을 걷다가 이제 강주시가 수정대안도 내고 나주시가 또 수정대안도 내고 해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지역민들에게 욕만 먹고 이거 언제 끝내냐, 용역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용역을 추진을 하는 거고 아마 금년간에 곧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네. 재원은 뭐 어떻게 할 건지, 언제부터 돈을 이제 내기로 할 건지, 요거는 이제 또 어디다가 쓸 건지, 뭐 이런 것에 관한 그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그러면 누가 쓰냐, 누가 그걸 집행하냐, 거기에서 이제 혁신도시 발전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면 거기서 집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돼요. 네. 덧붙여 주시죠. 네. 지금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혁신도시, 공동 혁신도시를 만들고 두 지자체가 그 대타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대타협을 했을 때 협약서를 보게 되면 되게 좋은 말이 있어요. 공동 혁신도시 건설의 성과는 광주 전남 전역에 광주나 전남 내지는 광주나 나주가 아니라 광주와 전남 전역에 골고루
되어야만 공동혁신도시 조성의 취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말이고요. 근데 이런 그 아주 좋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결국은 광주는 광주 거 달라. 이제 전남이나 나주는 지금 주기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이행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성과 공유 협약서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커다란 환경의 변화 내지는 이걸 정말 지키지 못할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협약서에 따라서 그 이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혁신도시 발전센터가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 센터가 이제 지역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하고 또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그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런 쪽에 이제 그 재원을 이제 쓰게 되면 이 혁신도시의 성과를 이제 광주광역시 또는 전남 또 전남의 나주를 제외한 다른 권역적으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이전을 이제 위한 대비 관련해서 지금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2차 이전을 위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뭐 수도권 공공기관의 선별이라든지 또 추가 이전, 산자 문제들이 많은데요. 공공기관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장재영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현재까지 2차 이전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지자체의 요구들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관은 어디로 가고 어떤 기관은 어디로 가고라는 것들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사회가 좀 더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탑다운 방식보다는 어떤 이전 대상 기관들과 지자체 간의 그 뭐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내려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뭐 그런 요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광주 전남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대전이나 그 충남 같은 경우에는 새로 혁신도시로 조성이 됐고 이제 서울에 있는 기관들은 분명히 그 수도권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그리고 수도권으로 못 가면 그 정조건이 좋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뭐 그런 그 광역시로 이전을 원하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광주남 혁신도시가 그 상당히 그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문희 네. 대표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1차 이전 때는 톱다운을 했어요. 좀 장 의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자체 희망을 받고 또 기관의 희망을 받았었거든요. 받아보니까 그 기관들은 대부분 충청권, 강원도 이리 가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큰 것, 예산이 크고 덩치가 큰 거, 매출이 큰 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배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절충해야 된다. 혹은 뭐 좀 바텀업 좀 지역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거 어떤가 했는데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이제 그 충청도로 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게 이제 정말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 지자체 그 의견들을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좀 뭐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지금 네, 중앙에서 입지를 좀 그러니까 결정하자. 근데 조사를 해보면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명분과는 다르게 중앙에서 해줘야 이게 해결되지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입지 장소도 있잖아요. 어디다 할 건가. 지금은 그 혁신도시에 계신 분들이나 공공기관 분들은 혁신도시 안에 유치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이걸 지역에도 맡겨놓으면, 지자체에 맡겨놓으면 또 지자체의 입장에서 또는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또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부적절한 장소에 사실 그 지역의 1차 때 공공기관 그 장소, 혁신도시 장소를 지역에다 이제 맡겼거든, 사실은. 그 혁신도시 위치는.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왜 여기다 한 거야? 그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요건 중앙정부가 먹는데 사실은 그거 지자체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역시 입지도 중앙정부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혹시 뭐 희망 기관들이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 이런 기관들이 오면 좋겠다 하는 부분. 이제 예. 그 가급적이면 그 1차 이전 때 한전처럼 네. 우리 지역에 파급 효과가 큰 어떤 기관들이 이제 내려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내려오는 기관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의 혁신도시에 내려온 4개 기능군과 연계된 그 기관들을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네. 전혀 새로운 기능군을 유치를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파급 효과가 큰 기관으로 2차 이전 때 파급 효과가 큰 기관으로 금융공기업을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고 또 하나 측면에서는 우리 광주 전남이 다른 권역에 비해서 연구개발 이 측면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그 개발과 관련된 그 연구소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좀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도 있습니다. 네. 자, 2차 이전에 대한 지자체들의 어떤 사활을 건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그 지자체 입장은 어떤지요? 이민원 대표께서 이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지자체 입장이라고 하면은 뭐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걸 거고 네. 제가 이제 보기에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불씨가 좀 있는 게 원래 광주 혁신도시가 있고 전남 혁신도시가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이게 그거를 한꺼번에 합쳐놓은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볼 때는 또 한 개이고 지역에서 볼 때는 2개란 말이에요. 그걸 합쳐놨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번에는 합쳤지만 이번에는 이제 광주도 하나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광주와 전남의 입장이 이제 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또 중앙 정부와도 어떻게 그것이 교감이 될지 중앙 정부에서 이걸 2개로 생각할지 하나로 생각할지 앞으로 돌파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재현 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각 뭐 지자체마다 입장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특히 다른 곳과 그 광주 전남 약간 다른 건 이것이 그 공동 혁신도시를 조성했다라는 게 제일 커다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1차 이전과 2차 이전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1차 이전에 웬만한 커다란 공공기관들은 다 이전을 했습니다. 2차 이전을 하는 곳이 훨씬 규모는 좀 더 클 수가 있겠죠. 지금 1차 이전은 153개가 이전을 했고 2차 이전은 뭐 한 200개 내지는 300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늘릴 수도 있는데 다 합쳐봐야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별도의 혁신도시를 조성을 해도 그렇게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1차 이전의 제일 커다란 문제는 그 클러스터가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았다. 물론 네. 그 지금 제가 보는 한 개의 혁신도시의 기능군이 1개 내지 2개 정도가 그 들어가는 게 적합한데 지금 그런 곳에 4개, 5개,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식으로 혁신도시를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클러스터가 그 조성이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2차 이전의 경우는 그 기존 혁신도시를 좀 보완하는 수준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공기관도 그 민간기업과 좀 다르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혁신도시가 내려올 때 처음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6,800명, 한 7,000명 정도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8,200명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그 공공기관의 잠재성, 공공기관도 분명히 그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이런 부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제 미래를 좀 그 바라볼 수 있는 좀 더 기관의 규모가 커지고 네. 또 이제 해당 기관들이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질 수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도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고 사실은 요즘에는 광주 전남 그 주말에 가면 유령도시다라는 말이 나와서 사실은 정주 여건 개선도 끊임없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여서 여기에 대해서 끝으로 좀 이렇게 정주 그 여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제일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장재영 의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뭐 주로 그 싫은 얘기만 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네네. 아무튼 좀 그 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서 제일 커다란 문제는 당연히 SRF 문제죠. 그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을 했냐면 조성 당시에 혁신도시에 아무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했을 때 당장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미래로 이렇게 넘긴 거죠. 약간 어떤 복지부동의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SRF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여건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금, 이제 당연히 광주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내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광주나 나주나 전남 입장에서는 이 SRF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그 요구를 하고 혁신도시로부터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럼 이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나서 이 혁신도시가 발전하는 데에 광주랑 전남, 나주를 포함해서 도대체 어떤 역할과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혁신도시를 조성을 하는 거를 그냥 국책과제 하나 따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 이전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니 2차 이전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많이 데리고 내려오면 이제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광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전라남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수도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는 그 혁신도시를 그냥 단지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이익, 지역을 발전시켜 줘야 되는 그 수단으로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상생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정주 여건 그러면은 뭐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좀 모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주 여건 크게 이제 공공 부분에서 이제 지자체나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네. 이제 민간 시장 영역에서 뭐 해결해야 할 영역들이 좀 있어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해결해야 될 게 교통 문제예요. 하여튼 이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경제 활동 면에서 이 교통이 원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중교통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버스 노선 이 문제가 강조하고 연결성이 좀 잘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게 있고 배차 간격도 좀 짧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시설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이고, 또 중요한 거는 교육인데 학교가 사실 조금, 그러니까 저는 좀 혁신도시 주민들께서 교육 그러면은 아주 우수한 학교만을 주장하신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학교 수준, 네.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환경 문제예요. 그런 공공기관 분들이 지역 혁신도시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SRF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요 환경 문제, 이거는 이제 지자체나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민간 시장 쪽으로 가면 이제 뭐 여가 시설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그건 뭐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해결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가 시설을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일 테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또 의료 부분, 또 주택도 충분하긴 한데 여기 질적인 면에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쪽에 뭔가를 제공하는 민간 시장 쪽의 공급자들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거기에 시장으로 뛰어들면은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그 주제인 혁신도시에 대한 논의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오늘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2차 이전을 이제 대비를 하면서 시민과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오늘 또 미처 못하신 말씀들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용 의장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2차 이전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차 이전을 준비할 때 제가 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1차 이전에 대한 정확한 판단, 평가가 있지 않으면 2차 이전을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이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어떤 성장을 위한 마중물, 성장 거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성장 거점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광주 것도 아니고요. 나주를 포함한 전남 것도 아닙니다. 광주랑 전남,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있고요.
또 혁신도시 안에는 공공기관 종사자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주 전남 혁신도시를 보고 그 기회를 보고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 모든 분들의 것이고요. 그 광주랑 전남 이 그 혁신도시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2차 이전도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김종일 위원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2차 이전에 관한 정책이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하여금 정책 결정을 빨리 하도록 해라. 이전 대상 기관들을 최대한 이렇게 늘리고 그리고 지난번처럼 그 n분의 1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낙후도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광주 전남의 그 낙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좀 차등 좀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는 광주 전남이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경제, 생활은 공동체거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또 발전시키는데 상생 협력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 정광섭 교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다른 타 혁신 도시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는 이어가면서 혁신도시 시즌 2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입지 전략 측면에서는 첫 번째 안은 공동혁신도시를 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 2를 맞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광주 또는 전남에 각각의 혁신도시를 하나씩 지정해서 광주와 전남이 연계해서 혁신도시를 확산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물론 광주와 전남이 별도로 추진하는 공간 입지 전략도 있겠지만 이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남,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본 취지를 잘 살려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혁신도시 시즌2를 기대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민원 대표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해서 지역의 목소리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기관을 달라 이런 데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하라 이런 목소리로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할 때 어떤 공공기관이다 요구를 하실 때 지금 혁신도시가 와 있는 나주 지역 그리고 에너지밸리 등등 이렇게 좀 번창하고 있는 광주의 남구 지역 이 두 개 지역이 어떻게 융합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개 지역이 광주 남구와 나주가 함께 모여서 여기를 혁신 경제 벨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만들겠으니 만드는 이 비전에 이러이러한 공공기관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기업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안방에 누워서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꼭 사람이 모여야 하는 서울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더 큰 세상을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대에 걸맞지 않게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만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 간의 발전의 기회 균등을 촉진하고 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한다고 정의돼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역민들의 지혜와 의지가 한데 모이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